네,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진자는 오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확진자도 상당히 늘고 사망자도 꽤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틀째 확진자 0명인데요. 문제는 중국입니다. 후베이성에서만 하루 새 사망자가 2배가 넘게 늘었고 확진자도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국이 통계 기준을 바꿔서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럼 기존 통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항상 투명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야권이 통합신당의 이름을 확정 지었습니다. 뭐죠? 미래통합당으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자유, 공화, 민주 이런 개념에 더해서 미래라는 가치를 강조를 했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 역시 오늘 중앙선관위가 정식 정당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관련된 소식도 이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은 그러니까 미래통합신당의 자매 정당으로 일컬어지는 비례대표 전담 정당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라는 이름을 같이 쓰는군요. 네. 네, 5시 정치부의 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국내에서는 이틀째 추가 확진자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발병지인 중국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말 그대로 폭증했습니다. 중국은 검사 기준을 바꿔서 숫자가 갑자기 크게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기존 그러면 통계가 제대로 됐던 것이냐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혜원 반장 발제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틀째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어제 3차 귀국한 우한 교민 중에 5명이 증상을 보였는데 병원으로 이송 후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 결과 나왔습니다. 증상이 없던 나머지 140명도 전원 음성입니다. 앞으로 14일 동안 국방어학원에서 보호를 받게 되며 정서적 안정과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지원사와 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까지 확진자 28명 가운데 7명이 완치 퇴원했고 나머지 격리 치료를 받는 21명의 상태 역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 명지병원에선 어제 2명의 환자가 퇴원했는데요. 3번과 17번 환자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코로나19를 센 독감 정도다라고 표현했는데 물론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했지만 충분히 치료를 잘 끝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제가 17번 환자입니다. 예. 제가 퇴원을 하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심각한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렇게 잘 대응을 해서 치료를 잘 받으면 이제 쉽지는 않더라도 독한 독감의 느낌으로 이제 치료를 금방 끝내서 이제 완쾌해서 퇴원하실 수 있는 이런 병인 것 같습니다. 자, 이 17번 확진자요. 이 코로나19 환자의 모범이자 교과서라는 평이 따라붙습니다. 이상 증상을 감지한 후에 보인 대응 때문입니다. 자, 지난달 말에 싱가포르를 다녀왔고요. 그 후에 설 연휴를 맞아서 대구의 본가와 처가를 들리면서 가족 12명과 접촉했습니다. 옮은 사람은 0명, 즉 단 1명의 2차 감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대구 KTX, 택시, 편의점 등등 심지어는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나머지 환자분들도 병원에 다 계시는데요. 저와 같이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다들 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편하셨던 점은 없으셨고요? 네, 따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해서 경제 흐름을 되살리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서 대기업과 함께 호흡을 맞춰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는 듯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뜻밖의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설비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자리엔 보통 5대, 10대 그룹에는 포함되지 않는 CJ, 이재현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CJ그룹은 지난해 공정거래위 자산 기준으로 13위인데요. 식품이나 음료, 문화, 예술 등등 발원지 중국 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 이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CJ 그룹이 투자한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한 사관왕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한류 문화의 우수성을 또 한 번 세계에 보여준 쾌거입니다. 자, 물론 경기 회복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도 금물입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코로나19 사태의 정점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소추세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겠고, 네, 라고 설명을 했었죠. 관건은 발병국인 중국이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어제까지 다소 잦아드는 듯했던 중국 내 사망자와 확진자 수 오늘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만 어제 하루 242명의 사망자가 추가됐습니다. 그 전날은 94명, 그러니까 하루 새 2배 이상 급증한 거고요. 추가 확진자는 15,000여 명으로 전날 대비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국 본토의 다른 지역까지 합치면 중국의 누적 사망자 수는 1,365명, 확진자는 6만 명에 육박합니다. 那么根据我们的数学模型的分析的话呢，在南方呢，应该是在2月份，2月中旬以后，或者说是到2月下旬，应该是达到最高峰。 낙관론이 무색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폭증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후베이성 당국자는 진단법을 바꿔서 확진 기준을 넓혔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동안은 코로나19 검사를 통해서만 확진자로 분류를 했었는데 어제부터는 임상적으로 확진이 확실시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로 폐렴이 확인된 사람까지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문제는 중국 내 다른 지역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때문에 중국 보건당국이 스스로 통계 부실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또 설명이 다 안 되죠. 검사법을 바꿔서 확진자가 늘었다고 치더라도 하루 새 2.6배가 늘어난 사망자,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일각에선 보건당국이 기존 사망자 일부를 누락시켰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포함시켰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합니다. 의도된 누락이든 실수든 중국 정부의 통계는 신뢰를 잃게 됐습니다. 也希望你们，也希望第三医院的全体医务工作者，首都的全体医务工作者，全国的全体医务工作者，都能够信心百倍的打好这一场阻击战，总体战，打好这一场人民战争，我们一定要树立信心，一定会胜利的。 그런가 하면 대형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일본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4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이제 218명입니다. 일본 정부는 80세 이상의 노인과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창문이 없는 객실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르면 내일부터 우선 하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내 확진자 이틀째 0명, 중국에선 사망 확진 폭증입니다. 네, 다행히 국내에선 이틀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발병지인 중국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일단 숫자상으로는, 내용은 이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숫자상으로는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조 반장, 먼저 코로나19 국내 상황부터 정리를 잠깐 해볼까요? 네, 오늘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세 번째로 이송된 교민과 가족 14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현 시점에서 670명이 격리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국내만 보면은 일단 확진자가 계속 이틀째 없고요. 오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차 전세기로 시설에 격리돼 있던 우한 교민 중에 국내에 있던 한 할머니가 격리돼 있는 손주를 내가 직접 돌봐야 된다라면서 자진해서 이 격리시설에 입소를 한 사례가 있다고요. 네, 그 3차 귀국 교민들이 경기도 이천의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내가 직접 돌보겠다면서 자진 입소 의사를 밝혔고 정부가 이를 허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고요. 방역 규정에 따라 1인 1식이 원칙이지만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12살 미만 어린이는 가족과 함께 방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며느리가 현재 격리시설에 같이 입소했지만 어린 아이 둘을 한 번에 다 보기 힘드니까 할머니가
내가 차라리 입소를 해서 같이 돌봐주겠다 이렇게 된 거군요. 예, 여기서 또 이 그런 어려움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뉴스가 하나 나오면서 잠깐 떠들썩했고 우리도 체크를 하니라고 좀 혼동을 겪었는데 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앞둔 한 남성이 숨졌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네, 저도 뭐 관련 보도만 보고는 좀 놀랐었던 보도 예. 내용인데요. 경인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수원에 거주하는 한 40대 남성이 오늘 오전에 뇌졸중이 오는 것 같고 정신이 이상하다라면서 112에 신고를 했고 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숨졌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 중국 청도공항을 방문해서 검사가 예정돼 있었다라고도 했는데요. 자, 질병관리본부는 오후 1시 반쯤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밝혔고요. 이 사인은 기저질환이었던,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었던 뇌졸중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들 어떻게 보면 과도한 공포심도 있기 때문에 물론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되지만 이번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제 신원 반장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어제 하루 동안 숫자 자체는 크게 늘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죠. 자, 일단 우선 발병지인 후베이성이 이 확진자 진단 기준을 변경을 했다는 게 좀 아무래도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뭐 평가가 나오는 뭐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코로나19 검사로만 확진 판정을 했었는데 자, 여기에다가 임상 진단 환자, 그러니까 이 엑스레이 검사상 폐렴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까지 포함을 하는 방식으로 그 기준을 바꾼 게 좀 반영이 된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질병관리본부는 이 중국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의 경우에는 14일 동안 외부 활동을 줄이고요. 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기준이 예전에는 뭐 기준에 못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까 발제에서 짚었지만 후베이성이 진단 기준 넓힌 게 이제 확진자 수 급증은 설명할 수 있어도 그럼 사망자 수가 보통 하루 늘어난 숫자에 뭐 2.6배 네. 이 정도 늘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다시 한번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 후베이성 확진자가 하루 새에 15,000명 그리고 사망자는 242명이 늘었습니다. 각각 전날과 비교해서 한 10배, 2.6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인데요. 후베이 당국은 이 사망자의 숫자에도 임상 진단자 중에서 사망한 135명을 포함시키면서 급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이 발생한 지 거의 2달 가까이 된 상황에서 특히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베이성의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그럼 기존의 통계치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후베이성만 어떻게 보면 조금 느슨한 기준을 쓰고 있다가 네.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의 통계부터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의 기준을 쓰면서 사망자 확진자가 확 늘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신규 확진자의 의심 환자 증감 규모 등 이런 거를 다 이제 좀 통계를 통해서 추이를 좀 파악해 왔었잖아요. 절정기냐 하각이냐 이런 걸 예측을 해왔었는데 이 통계가 끊어지면서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고요. 또 가뜩이나 중국 당국이 숫자를 좀 은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이유 때문으로도 보이고요. 추정이 되는 부분인데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당 서기가 동시에 경질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차오령 후베이성 당서기 그리고 마거창 우한시 당서기가 동시에 경질이 됐습니다.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무마성 인사랑 평가가 나오는데 앞서 11일에는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 고위직 2명이 나란히 면직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당석이면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일단 경질이 됐습니다. 네. 군 인력도 우한에 추가로 투입이 된다고요? 네, 시진핑 주석이 우한에 군 의료진 2,600명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긴급 지시했다고 합니다. 육해 공군 그리고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등에서도 모두 차출을 해서요. 우한의 임시병동에서 환자 치료 등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서 총 400명의 의료진이 파견이 됐습니다. 예, 4,000명 정도? 예. 네, 4,000명 정도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의료 지원 인력이 파견됐다고 그러고 로켓군이 그러면 가서 직접 치료는 못할 테고 그렇죠? 가서 이제 어떤 지원 업무, 보조 업무를 하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일본 크루즈선 저희가 이제 매일 우리나라 일본의 교민들이라고 그러는데 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확진자가 또 늘었습니다. 200명을 넘겼죠. 일본 정부가 뭔가 좀 방침을 바꿨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바꾼 건가요? 네, 하루 사이에 44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모두 218명입니다. 선내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제서야 고령 탑승자 등 일부를 우선 하선시키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예, 뭐 뒷북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내 추가 감염자가 확인된 5일 오전까지 선내 공공시설 이용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 전원 검사를 미루는 등 안이하게 대응하다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사태가 이렇다 보니까 국제사회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WHO는요, 모든 승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와 또 국제해사기구, 선주 등과 지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뭐 이 같은 조치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으로 크루즈선 입항 금지 현상이 또 확산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도 했는데요. 이 적어도 감염자가 확인되지 않은 배의 경우에는 검역 허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Today, Cambodia agreed to accept the Western Dam cruise ship, which has been stranded at sea for several days. Based on what we have been told, there are no suspected or confirmed cases of COVID-19 on board the Western Dam. 그러니까 의심이나 확진자가 없으면 크루즈선이라고 해서 입항을 무조건 금지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군요. 사실 만일 우리나라 크루즈선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도 배를 못 댄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북한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 중에 하나고 국경도 많이 마주하고 있는데 실제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바로 가장 먼저 사실상 국경 폐쇄 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확진자가 일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북한 측에서는 얘기를 하네요.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네, 일단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는 현재까지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WHO의 공식 발생 건수 집계는 사실상 각 회원국의 자발적인 보고에 의존하는 만큼 북한 내 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북한은 과거 사스나 메르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당시에도 별다른 발병 사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은 현재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국경, 철도, 항공 노선 대부분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국제기구들이 북한 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또 북한은 이 최근 잠복 기간이 24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이 격리 기간 3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해서 공화국 영내에서 격리 기간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합니다. 국가의 모든 기관 부문들에서와 우리나라에 주재 처리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를 무조건 준수해야 합니다. 예, 지금 조선중앙TV의 발표 내용을 보면 격리 기간을 30일로 연장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의심 환자나 접촉자, 즉 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북한 내에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되지 않습니까? 관련된 나온 얘기가 좀 있나요? 네, 그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는데 북한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의심 환자가 얼마다 이런 발표는 전혀 하질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북한은 확진자가 0명이다. 그리고 의심 환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부가 마스크 사재기 아주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밝혔었잖아요. 오늘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있는데 식약처에서 마스크 411만 개, 그러니까 최대 73억 원어치의 사재기를 적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때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하루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 1,000만 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411만 개면 41%,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에 달하는 양인데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거의 최대 적발량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많은데 400만 개 이상을 사재기로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발제 내용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자 이틀째 0명, 중국에선 사망자와 확진자 폭증. 다음은 정종문 반장 발제 보겠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오후 3시 반쯤인데요.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만든 자매 정당을 정식 정당으로 등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과거 5.18 망언으로 한국당에서 제명되지 않고 남아있던 이종명 한국당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명을 위해서 제명한 것이냐? 이종명 의원은 한국당에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제명을 해준 다음에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갈 계획입니다.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 제명이 아닌 거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래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창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창당 준비 과정이었는데 이제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춰서 정식 정당으로 등록이 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이 정하는 요건들을 다 갖췄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서 오늘 미래한국당을 등록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형식적으로는 동급이 된 겁니다. 당대 당이니까요. 저는 전혀 자유한국당과의 일체의 상의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그런 건 없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한 번도 자매정당이라고 안 했는데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재철 원내대표는요, 함께할 자매정당이고 또 생존의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밝힌 바가 있죠.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제명된 이종명 의원도 미래한국당으로 적을 옮겼습니다. 오늘 이제 비공개 때는 이종명 의원님 제명 의결을 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쪽으로 이제 가시게 되니까요. 당윤리위원회가 제명하라고 한 게 벌써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다음과 같이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종명 국회의원 제명. 네,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걸 처리하는 걸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죠.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근데 국회가 지금 의결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의원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죠. 의원총회가 지금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죠, 이 부분은. 아니, 조금 이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갑자기 오늘의 주제는 또 그렇게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당에서 사실상 감싸준 건데 오늘에서야 딱 1년 만에 미래한국당으로 보내겠다고 제명을 한 겁니다. 미래한국당으로 보낼 때는 기꺼이 제명을 해준다는데요. 네, 제명은 처리가 됐고요. 아주 분위기가 좋은 그런 제명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아침부터 미래한국당과 이곳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비판을 하면서 중앙선관위를 향해선 정당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우리 정당의 근간을 훼절하는 아주 퇴행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독자적인 당원도 없고 독자적인 정강 정책도 없으며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도 없습니다. 종이정당, 창고정당, 위장정당, 그래서 가짜정당입니다. 선관위가 이런 정치 퇴행을, 가짜정당을 용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미래한국당 지도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래민주당을 만들 수도 없으니 앞으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모든 걸 다 허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당이라는 이름을 쓰겠다고 했는데 오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당으로 등록된 당 중에 국민 새 정당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2017년 4월에 등록한 정당입니다. 이 정당의 이름과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 쪽에서는 곧장 반발을 했습니다. 선관위가 국민의당이 있을 때 국민 새 정당이라는 이름을 허용해 줬는데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냐는 논리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요, 여기에 대해서 창당 준비 때부터 지속적으로 안 된다고 설명을 해온 사안이라면서 명칭 보완을 결국 안 해서 문서로 안내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안철수 신당도 안 된다, 국민당도 안 된다.
고민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를 혼란스럽게 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 전 대표는 트위터에 이렇게 물음표 2개를 쓴 글을 올렸는데 그 밑에 있는 링크를 열어보니까 이런 기사가 뜹니다. 북한 매체가 안 전 대표를 맹비난했다는 기사입니다. 안 전 대표 입장에선 갑자기 왜?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공정사회와 관련해서 글을 올렸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오늘 양산 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인데요. 지역구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 도와주신 분들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홍 전 대표의 과거 발언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이렇게요. 도망다니는 대장은 언제든지 많이 응원을 받고 있는 병정한테 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경쟁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은 경남 도정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번 선거는 두 사람의 도정에 대한 평가와도 맞닿아 있다는 얘기. 과연 양산 유권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래한국당 정식 정당 등록, 한국당 의원들 제명 후 이적. 자, 오늘 결정된 보수 통합신당 관련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냥 대통합신당으로 하자. 뭐 아무런 이념이 없냐 이런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이름이 결정이 됐죠? 네, 이 미래통합당으로 결정이 된 건데요. 한국당과 새보수당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이끈 전진당 이렇게 세 집단이 합쳐진 건데요. 사실 그동안 이름이 여러 개 거론이 돼 왔었잖아요. 대통합 보수신당 또는 미래한국통합신당 이런 다양한 것들이 거론이 됐는데 통합준비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자유, 민주, 공화 등과 함께 미래라는 가치를 강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박형준 위원장, 청년에게 개방이 되고 청년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자매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한국당과는 미래라는 단어를 공유를 하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이 통합신당이 탄생하게 되면서 의석수를 보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15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현재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분위기가 보면 탈당과 제명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한국당의 바른미래당 출신 이찬열 의원이 입당을 했죠. 하면서 115명이 된 거고요. 또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같은 경우에도 탈당을 해서 한국당 수용으로 출마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의석수를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지금 115석이어도 그중에 이제 통합이 되고 난 뒤에 115석이어도 그중에 일부가 좋은 제명, 한국당 측에서 바라보는 좋은 제명을 통해서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가면 일단 이 미래통합당의 의석수는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까지 3명이 지금 제명이 됐잖아요. 앞서 제명은 아니죠.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한 거고 비례대표했던 이제 조은현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이제 제명이 됐고 이제 미래한국당으로 옮길 예정이라서 현재 소속 자체는 무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색깔과 관련해서는 밀레니얼 핑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색깔을 다양하게 변주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통합과 관련해서는 오전부터 지분을 놓고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따로 통합 논의를 해왔는데 통추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보수 시민단체에서 우리도 공천관리위원회에 지분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새보수당은 절대 안 된다. 현재 공간이 그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보수 통합의 중심인 새보수당 입장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천명합니다. 공천을 위한 그 어떠한 지분도 요구하지 않으며 한국당 김영호 공관위를 존중하겠습니다. 어제 통준위는 자신들의 공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영호 공관위의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은 다 어디로 가고 좌파의 공천을 위한 지분 요구로 보수 통합의 노력을 자리를 위한 이전 투구의 장으로 변질시키십니까? 자, 결국 이 논의는요, 공천관리위원회 추가로 위원을 선임하는 방향으로 좀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당 공관위가 9명인데요. 여기에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최대 13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4명 정도를 더 추가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은 그대로 참여하는 단계에서 이제 새로운 위원들이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통추에 참여한 다른 정당 혹은 시민단체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뭐 추가로 결정할 걸로 보인다. 뭐 이런 관측이 끄고요. 뭐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뭐 정해지지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 말고 보수단체 또 뭐 이른바 전진단도 있으니까 우리들이 공천받으려면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사실은 아까 지상욱 의원이 말한 것도 그런 뉘앙스였잖아요. 예. 김용호 공관위원장에게 그런 식의 요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몫에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당의 몫을 공천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면 좀 그런 위원들을 추천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또 이 지도부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통합신당이 됐으니까 새 얼굴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한국당 지도부 모두 사퇴하라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 기존 지도부에 추가로 몇 명을 더 추천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 통합추진위원회 추천 최고위원들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당대표는 어떻게 되나요? 통합당에 당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계속 맡겨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뭐 당 대표 원래 사퇴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된 것 같고요. 사퇴보다는 새로운 최고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에 대해서는 또 내일도 논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주말까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것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대표의 권한이 당에선 가장 많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제 박지원 의원과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도 따지고 보면 2년 전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분리됐고 그런데 다시 지금 2년 만에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합쳐지는 거잖아요. 네. 사실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 안의 내용 어떻게 보면 뭐 당의 혁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나요? 그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나갈 당시에 그때 의원들이 친박 세력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래서 탄핵 이후에 당과 보수 정치를 바로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저희 동지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바로 세우고자 정말 애썼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의 후한무치한 패권 세력들에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개혁 보수를 주장했던 바른정당계가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이번에 다시 한국당과 통합하는 겁니다. 물론 유승민 의원 등이 통합의 조건으로 개혁 보수의 길을 외쳤고 황교안 대표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고민이 진지하게 이루어졌느냐, 그냥 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학적으로 합쳐진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얘기도 잠깐 해보죠.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로스쿨을 없애자, 사법시험을 다시 부활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오늘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혁신 방안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법시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거 설명할 때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을 한 명씩 저격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입학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같은 사례를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군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과 같은 사례도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에 공직선거법 개정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지역구 세습 언급을 한 건데 아들 문석균 씨를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시키려고 했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딸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를 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고용 세습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채용 취소는 물론이고 그걸 해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일단 뭐 공약은 내놨는데 당명을 가지고 이전에 이제 같이 국민당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했었고요. 근데 당명이 2번 다 거절해서 좀 난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관위 입장은 정확히 뭔가요? 네, 중앙선관위는 국민희망당, 국민새정당은 국민의당과 구분이 됐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글자 이외에 희망이나 새정당 등이 붙었기 때문인데요. 선관위 물어봤더니 예전에 민중당이라는 이름을 거부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민주당이 약칭으로 민중당을 쓰겠다고 했는데 선관위는 당시 존재하던 새 민중정당과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칭을 민중당으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 일단 다른 당명은 찾지 않고 있다라고 거절당한 국민당 쪽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미래한국당의 이 세보수당 인사가 특히 이제 새로 영입됐었죠. 세보수당에 김웅 전 부장검사가 가결될 수도 있다고요? 뭐 앞서 계속 설명해드린 대로 지금 한국당과 세보수당이 통합신당을 만들기로 하고 미래통합당이라는 지금 뭐 당 명칭까지 만든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뭐 이제 통합 자체는 뭐 수순으로 접어든 건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비례대표를 공천하기 위해서 영입한 인사들을 과연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할 거냐라는 문제가 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이제 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매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한국당까지 지금 등록을 마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례대표를 모두 몰아넣는 뭐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 사실 그동안 새 보수당에서 영입했던 인사 같은 경우에도 통합이 되면 사실상 여기 이제 자매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는다면요. 그렇죠.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사실 김웅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의 영입을 거절했었다. 그리고 새 보수당이 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과연 이 같은 선택, 이 같은 카드가 주어진다면 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의문이 제기가 되는데 일단 김웅 전 검사 당사자는 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협의를 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당에서 계속 주장했듯이 그 통합의 3원칙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가면은 통합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도 충분히 서로 수긍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내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웅 전 부장검사가 미래한국당으로 가게 된다면 꼭 김웅 전 부장검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수당 인사들이 미래한국당에 가서 비례대표 후보가 된다면 새로운 보수당의 개혁 이미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그 통합신당 발표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주말까지 이 부분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김웅 전 부장검사는 한국당에서 영입 제안이 처음 문자로 왔는데 익십, 그러니까 읽고 씹었다, 관심이 없다 이런 의사를 표시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악용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 비례 전용 정당이죠. 네.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 모양이 더 구겨지는 이런 게 될 수밖에 없어서 약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한국당 정식 등록, 여권에선 가짜 정당 비판. 네, 다음은 최종혁 반장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각 당마다 공천 면접이 지금 한창입니다. 공천은 공정한 경쟁과 심사가 원칙이죠. 민주당은 오늘 단수 출마 후보들을 끝으로 후보자 면접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조만간 경선을 치르게 될 지역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 면접 관련돼서 최종혁 반장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면접 심사 비중 자체는 크다고 볼 수 없지만 현역과 정치 신인 등에게 주어지는 가점, 또 감점 등을 고려하면 근소한 차이에도 결과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면접에 임하는 후보들의 모습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먼저 여유만만형입니다. 자, 어느 시험이든 면접관 앞에서는 수험생들 떨리게 마련인데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진 않을까?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은 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마련인데 하지만 반대로 여유가 넘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긴장되거나 떨리진 않으셨어요? 저는 하선에 도전하니까 아직 떨릴 단계는 지냈고. 좀 날카로운 질문 같은 거. 제가 볼 때는 날카로운 질문은 없었고요. 자, 다음 유형은요. 자랑형입니다. 자, 면접에선 나의 장점, 또 강점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죠. 때로는 겸손이 미덕일 수 있지만 내가 잘하는 걸, 또 내가 대단하다라는 이유를 자신 있게 내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후보들, 내가 공천받아야 하는 이유 이렇게 말합니다. 강서을 지역은 저희 보수 정당으로서는 어려운 불모지입니다. 그렇지만 30여 년 만에 삼선을 이루어낸 그 저력에 대해서
그동안 강남 사구 인류 동작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이 동작을 정말 변화시키는 데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노력형도 있습니다. 자, 적당히 자랑을 하면서 나는 이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이런 노력, 뭐 저런 노력도 한다. 나의 성실함을 좀 눈여겨봐달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가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몇 개월 전에 오세훈 TV를 개국을 했습니다. 특히 농어촌 여성들의 그 지위 향상에 관한 그런 법안들을 이미 발의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주면 농어촌 여성들과 청년들을 위한 관련 법들을 잘 좀 만들어 보겠다. 자, 그리고 이건 뭐 기자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유형인데요. 침묵형입니다. 사실 후보들 카메라 앞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건 뭐 후보들 입장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하지만 반대로 또 세간의 관심을 받는 후보들은 면접이 어땠냐, 또 뭐 뼈아픈 질문은 없었냐라는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또 적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 받으셨나요? 오늘 그 지난 여덟 대 망상 파손에 대해서는 질문 없으셨어요? 먼저 좀 잘 보셨는지 한 말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뭐니 해도 가장 전형적인 건 색깔형이죠. 자, 민주당은 파란색, 한국당은 빨간색 옷을 입고 면접장을 찾아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뭐 남성 후보들 이렇게 넥타이 색깔로 소위 깔맞춤 해왔고요. 자, 특히 여성 후보들 가운데는요, 보시는 것처럼 짙은 이 붉은색 재킷을 입은 나경원 의원, 또는 갓 선거운동을 하다가 온 것 같은 또 파란색 이런 롱패딩 점퍼를 입고 온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끝으로요, 친절형도 있습니다. 이 면접 심사에서 무슨 질문이 나왔는지를 상세하게 전해주는 후보들인데요. 나중에 면접에 들어갈 후보들은 이 위원들이 그런 걸 물어보는구나 하고 사전에 또 대비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기출 문제겠죠.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왜 국민의당한테 졌는가? 어떤 방식으로 대하겠느냐, 이길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사실 뭐 이 정도 질문은 예상 질문에도 있었을 겁니다. 뭐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들에게는 맞춤형 질문도 있었는데요. 다만 이 무엇보다 답하기 어려운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심사위원들의 즉흥 질문인데요. 4년 전 민주당 공천 면접 때 나온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삼행시를 지어보라입니다. 추풍 같은 기계와 미소 띄운 얼굴로 애정을 갖고 국민을 보듬어서 신뢰 얻어 정권 교체 해내겠습니다. 자, 이런 삼행시를 지어보였던 추미애 후보 공천을 받았죠. 그리고 여성 의원 최초로 지었고 5선까지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 대표가 됐고 정권 교체했죠. 그리고 지금은 법무부 장관인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국회에서도 추미애 이 삼행시가 등장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미운 짓만 하려고 애쓰고 기쓰는 국민 밑장이다. 자, 이게 왜 나왔냐면요. 추미애 장관이 검사 인사 또는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이어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나누겠다라는 방안을 꺼내들자 이를 비판하면서 느닷없이 삼행시까지 지은 건데요. 심재철 원내대표, 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안달복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정권 마음대로 하겠다는 야만적인 발상입니다. 추 장관은 사이비 법조인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틀 전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다음 날인데요. 어제였죠.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연락을 해서 이 취지를 설명하고 검사장 회의를 한번 개최하자라고 제안하는 등의 검찰 협조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대검찰청과도 협의를 하겠다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이 윤석열 총장은 동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 구체적인 방안을 본 다음 의견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추미애 윤석열의 수사 기소 분리 설명, 도입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예,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추미애 장관의 수사와
기소 분리 제안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해당 검사가 기소까지 하고 그다음에 재판에서 물론 다른 검사가 가지만 검사가 기소까지 하는데 기소하는 검사는 다른 검사가 앞으로는 해라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틀 전 추 장관이 검찰이 직접 수사에 기소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법무부가 설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제의한 게 아니라 전임 검찰총장도 수사에 착수한 사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말했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또 왜 하필 지금부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청와대 인사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좀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때부터 뭔가를 바꾸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무부 입장은 어떤가요? 법무부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주체를 다르게 하는 제도를 통해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의 독단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점검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라면서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고 일선 검사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바로 협의에 대해서 거절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오늘도 검찰 내부에서 추미애 장관의 최근 발언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었죠. 네, 추 장관이 검찰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반론을 내놓은 겁니다. 먼저 추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의 지시는 저의 그 지휘 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입니다. 그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적법 등을 찾아본 결과 이 특정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검사장과 검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 결정의 권한 검찰총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경청할 가치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원래 일반 사건에 대한 결재 권한이 각 검사장에 있다 이렇게 됐는데 앞서 이제 구체적인 지휘권이 검사장에 있다라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건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잘못 말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검찰은 검찰총장과 검사 이렇게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 장관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었는데 그 진보 단체로 꼽히죠. 민변에서도 여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키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와는 별개로 왜 지금이냐는 비판을 제기를 한 겁니다. 민변은 해당 사안은 사적인 생활의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인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면서 법무부의 결정 시점이 사안을 정치화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총장이 부산을 갔는데 왜 간 건가요? 일단 전국 검찰청을 이렇게 순회한다는 일정인데요. 하지만 총장 취임 후 첫 번째 전국 검찰청 방문으로 가장 먼저 부산이 검찰을 찾은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 제가 2001년에 19년 전에 여기서 평검사로 근무를 했는데 졸업한 모교에 오랜만에 찾아온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검찰의 우리 가족들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대검은 지방 순회 방문은 이 총장의 통상적인 업무 중 하나라고 했지만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추미애 장관 취임 후 검찰 인사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놓고 검찰 내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만큼 좀 이를 다잡기 위한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혹시 관련 메시지가 좀 있었나요?
관련한 메시지가 좀 전해지진 않고요. 아까 뭐 윤석열 총장이 말한 것처럼 뭐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왔다라고 했잖아요. 뭐 검찰도 지금 뭐 통상적인 지방 손실이라고 했고, 자 일단은 총선이 지금 다가온 만큼 이 관련해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지검이 또 눈길을 끈 게 지난번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 많이 부산으로 발령이 났잖아요. 가서 좀 만나고 그랬을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그리고 신자용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인데요. 두 사람은 모두 직접 윤 총장을 직접 맞이를 했고 지금 하면 두 사람 모두 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모두 특검팀에서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호흡을 맞췄죠. 특히 한 차장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3차장 검사, 그리고 검찰총장일 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아서 핵심 참모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인사 때 사실상 좌천을 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뭐 윤 총장은 부산을 시작으로 여러 지역을 돌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법원 판결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있는데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오늘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19대 대선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서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대법원은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업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대법원은 또 김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고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도 5천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나요? 오늘 대법원 판단이 무슨 혹시 영향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이 특검은 이 드루킹 일당이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대가로 샌더의 총영사직 등을 이 김경수 지사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법원이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이들의 유무죄 여부와 무관하다라면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이 드루킹 일당에 대해서는 여러 개에 대해서 유죄를 확정해서 얘기했지만 1심에서 공범으로 지목됐던 김경수 지사는 오늘 대법원 판단과는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군요. 자, 알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심사 사실상 오늘 마무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내 면접 심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1차 경선 지역으로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16일쯤 발표할 것이라는 게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단수 출마 지역에 대한 면접이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주로 현역 의원 한 명만 출마를 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단독 공천이 유력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제가 집중 발사 전해드린 여러 면접 유행들과는 달리 그러다 보니까 좀 엄살을 부리는 후보들이 많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장님 한 마디만 뭐라고 해? 어떻게 보시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뭐 저희들이 이제 단수 후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게 좀 까다로운 질문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대구에서 왔다 그러니까 정말 대구 민심이 어떠냐. 우리 완전 영어로 했어, 영어로. 오늘 면접은 아주 세게 봤습니다. 예, 물론 이제 김부겸 의원은 대구, 사실 민주당에는 험지기 때문에 단수 공천이 어떻게 보면 꼭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할 수만 없는 것 같은데, 기동민 의원은 진짜로 영어로 면접을 봤답니까? 사실 공관위가 영어로 면접을 보진 않았고요. 그 예. 특유의 좀 너스레를 떠는 그런 뭐 스타일을 이제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거고, 뭐 단수보다 보니까 그만큼 좀 부담이 적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영어로 물어보기도 쉽지 않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뭐 국회의원 면접 보는데 영어로 꼭 해야 되나? 정정문 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굳이 영어로 할 이유는 그렇죠. 아무리 국제화시더라도 국회의원한테 영어가 필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회의를 영어로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영어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편하게 하는 게. 예, that's good idea, but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영어는 거기까지 하고요. 오늘 민주당 오늘 발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면접 마무리 이르면 내일 1차 경선 지역 발표. 다음은 조익신 반장 발제 보겠습니다. 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예비 후보 자격으로 처음 종로를 찾았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 건데요. 전셋집을 마련했는데 종로구 해화동에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을 조익신 반장 발제로 짚어보겠습니다. 용쟁호투, 차기 대권을 향한 종로 대전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어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해화동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린 겁니다. 중앙이고 또 우리 그동안 당에서 득표를 많이 하지 못했던 이런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왜 해화동이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하나 보실까요?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동별로 표시를 한 겁니다. 평창동과 사직동을 제외하곤 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모두 이겼습니다. 종로의 이 동쪽 지역은 완전히 파란색 일색입니다. 그 중심에 해화동이 있습니다. 인구도 종로에서 평창동 다음으로 많습니다. 황 대표 입장에선 적진의 한가운데에 깃발을 꽂은 셈입니다. 해화동엔 성균관대도 있습니다. 황 대표가 성대 법대 출신입니다. 이런 걸 좀 어필을 하려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820년, 1980년 그때 뭐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학교가 축소되고. 그럼 이낙연 전 총리가 자리를 잡은 곳은 어디일까요? 종로구 서남쪽 끝에 있는 교남동입니다. 위치도 구석지고 땅 크기도 다른 동네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6천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 총리가 전셋집을 구한 경희궁 땡땡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수 성향이 강한 사직동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도 저렇게 눈에 띕니다. 이 전 총리가 첫 공약을 발표한 것도 사직동이었습니다. 교통이 원활한 종로로 개선해 가려 합니다. 고양 삼송과 용산 간 신분당선 연장 추진하겠습니다. 교남동과 해화동에 각각 진지 구축을 끝낸 두 후보. 오늘 오후에 나란히 종로를 찾았는데요.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백인 오바마로 불리는 피터 부티지지입니다. We can change the way America thinks about our future, bring people together, deliver unity and boldness, and turn the page. 부티지지는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깜짝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뉴햄프셔주 예비 경선에서도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언론에선 벌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양강구도를 형성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티지지가 돌풍을 일으킨 힘은 젊음과 변화에 있습니다. 올해 38살입니다. 또 정치 신인입니다. 이 30대 청년 정치인이 미국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는 어떨까요? 대선 후보는커녕 국회에 입성하기도 힘듭니다. 20대 국회 당선인 현황입니다. 20, 30대는 딱 3명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더 참담합니다. 국제의원연맹이 2018년에 낸 자료인데요. 40세 이하 의원수 덴마크 41.3%, 대한민국 143위 0.6%였습니다. 부티지지처럼 30대는 아니지만 40대가 우리 정치를 이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DJ와 YS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른바 40대 기술론을 내걸고 신민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다퉜습니다. 당시 유진산 신민당 총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상유치, 입에서 아직 젖비린내가 난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는 기성 정치권의 인식이 설마 아직도 이 수준은 아니겠죠. 21대 총선을 앞두고 진보와 보수 이념을 떠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청년 인재들을 영입하겠다는 약속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천 때가 다가오니 조용하기만 합니다. 이분만 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바꾸는 통합이래야 되고 그것은 세대교체 통합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해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직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조금은 젊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해화동 전입, 황교안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네, 오늘 종로 관련돼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오후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는데 오늘 첫 종로 일정을 가졌습니다. 오전에는 다른 일을 하고 오후에 종로를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황 대표가 오전에는 국회를 지켰습니다. 황 대표 일정을 보시면 8시 반 최고위원회의 하고 9시 반 의원총회, 11시 전국위원회 이렇게 당대표 일정이 쭉 잡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당대표다 보니까 당 일정에서 빠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당무를 봐야 되고 네. 오후에는 뭐 종로 가서 또 자기 지역구도 이제 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종로는 어디를 갔나요? 네, 황 대표는 오후에 창신동 시장을 찾아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묵을 먹는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국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황 대표는 거기서 상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경제 문제가 심각한 걸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꼭 종로 경제를 살려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치인들이 꼭 시장 가면 뭘 먹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먹는 모습이 사람들 관심도 끌 수가 있고 먹는 값을 또 지불을 하니까 마치 지역 뭐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도 하고 미리 굶고 가나요? 굶고 가는 정치인들도 꽤 있습니다. 많이 먹어야 많이 되니까요. 먹어야 되니까. 굶고 가는 정치인들 꽤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집 저 집 가면서 많이 먹어야 되니까요. 예. 그럼 일단 잘 먹는 사람들이 유리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맛있게 먹는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스 활명수를 꼭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이렇게 가스 가방에 땡땡땡을 가스 넣어서. 땡땡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예.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요. 예.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정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는 거는 진짜 요새 언론계에서 조익신 반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조익신 반장이 이제 현장에 있을 때 많이 이제 말진하면서 따라다니고 했으니까 그런 걸 잘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당대표도 맡고 또 직접 선거도 뛰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약간 부담은 또 황 대표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더 올라가는 측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20대 총선 당시에 오세훈 전 시장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황 대표의 고민이 좀 깊습니다. 당시에 오 전 시장이 종로를 뒤로하고 다른 지역에 지원 유세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정세균 총리에게 12%포인트 차로 졌습니다. 황 대표가 종로에 나서겠다고 선언을 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이낙연 전 총리에 비해서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종로 선거전 자체도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통합 문제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종로 선거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그 이낙연 전 총리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또 종로 지역구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황 대표가 회화동에 전셋집을 얻었다 이렇게 조익신 반장이 얘기를 했는데 대학 시절에도 이 회화동에서 살았나요? 대학교 다닐 때는 해화동이 아니라 만리동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만리동이면 그 서울역 근처에 있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만리동은 아쉽게도 종로구가 아니라 중구였습니다. 예, 실제 황 대표가 해화동으로 얻었는데 앞서 이제 발제해 보면 해화동은 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았다 이랬는데 20대 총선 득표 현황을 동별로 보면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그 총선 결과를 찾아봤는데요. 당시 종로 전체에서 정세균 총리가 52%, 오세훈 전 시장이 39%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화동의 경우에는 정 총리가 56%, 오 전 시장이 35%로 격차가 더 컸습니다. 21%포인트 차이가 난 건데 아까 발제에도 말씀드렸지만 해화동은 종로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진 거를 표수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격차가 더 커지는 겁니다. 예, 황 대표와 달리 이낙연 전 총리는 이제 아침 일찍부터 선거운동에 나섰다고요. 네, 뭐 부장이 말씀한 것처럼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도 이 파란색 점퍼를 입고 날째 또 아침 인사, 출근길 인사 이어갔습니다. 동대문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마친 다음에는 삼천공원을 찾아서 또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습니다.
오후 일정도 좀 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후에는 뭐 숭인동 경로당을 찾았고요. 사실 뭐 어제도 구기동과 평창동에 있는 경로당을 찾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도 경로당을 찾은 겁니다. 아무래도 좀 노인분들, 뭐 나이가 있는 분들은 뭐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다라는 뭐 평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총리가 노인층에 특별히 또 공을 들이는 것으로 뭐 보입니다. 사실 낮 시간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이 경로당이기도 하죠. 이 전 대표는 숭인동 경로당 근처에서 또 소방서와 주변 상가도 함께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대표가 서로 좀 더 이제 적진 이런 데 들어가서 이쪽부터 표를 더 얻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근데 앞서 이제 경희궁 땡땡에 가서 경희궁 땡땡이 대단지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아파트 주민이면 좀 더 마음에 가나요? 그런 효과도 혹시 기대할 수가 있나요? 또 얼굴을 또 자주 오가다가 보게 되면 또 정도 예. 들게 되고 그러면 뭐 이왕이면 좀 자주 보는 사람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 근데 맨날 자주 보는 부장과 조반장 맨날 앙숙 아닌가요? 맨날 보는데 너무 자주 보니까 이게 문제인가요? 뭐 앙숙이라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 건 대등한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경희궁 땡땡인데 종로엔 또 경희궁의 땡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희궁에 땡땡도 있습니다. 그럼 그쪽 주민들도 이낙연 총리가 경희궁 땡땡 우리 쪽에 사는구나라고 또 하면서 약간 호감을 가질 수도 있는 가능성. 거기까지는 좀 너무 알겠습니다. 엇나간 해석인 것 같고요. 네. 선거 전략을 짜다 보면 사실 국민당의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제가 보면 있어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이 전 총리가 이 좀 보수 성향이 강한 개인 유튜버들을 고발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뭔가요? 네, 이 보수 성향 채널이죠. 신의 한수, 좀 많이들 아실 겁니다. 신의 한수와 전공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들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공직선거법상 정해져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인가요? 자, 이 전공자들이 이 전 총리와 황 대표의 사진을 걸어놓고 이 거리에서 스티커 붙이기를 한 겁니다. 뭐 지지하는 사람 쪽에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한 건데 이걸 마치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방송을 한 건데요. 자, 이걸 신의 한수가 이 황교안, 이낙연 밟았다라는 또 자극적인 제목까지 달아가지고 보도를 한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저렇게 스티커를 붙인 걸로 여론이 그렇다라고 단정해서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군요. 그렇죠. 사실 뭐 스티커 붙이기 자체는 아무런 공신력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선관위에서 또 용인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재미로 한다고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계속 얘기하는 거는 과연 공정한 여론조사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경선에 미국 얘기 잠깐 해볼게요. 나선 부티지지 전 시장 기세가 좀 무섭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 경선에서 잇따라 선전을 하면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경선 초반이잖아요. 또 두 주의 인구를 합쳐봤자 미국 전체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단 초반 돌풍을 일으키면서 여론의 관심을 끈 건 맞지만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예, 미국 경선도 좀 지켜볼 수가 있고요. 부티지지 얘기하니까 미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데 앞서 이제 조반장 발제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정치인 사실 자리 잡기가 오히려 70년대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선관위가 최근에 그 비례대표 관련해서 그 방침을 하나 내렸는데요. 전략 공천을 불허하면서 청년들이 당선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각 당에서 영입한 인재들을 원래는 비례대표에게 앞번호에 번호를 줘서 당선시키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선거와 경선을 통해서 뽑으라고 하니까 정치 신인 청년들은 사실상 이게 더 어려워진 겁니다. 예, 사실 뭐 선관위는 그런 나름대로 선거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관위의 방침이 틀렸다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당에서는 그런 제도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발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화동 전입 황교안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감옥에 갇힌 주인공이 벽에 구멍을 뚫고 배수관을 통해서 탈옥에 성공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이런 집념의 탈주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죠. 교도소 화장실에 달린 30cm 크기의 환풍구 새 창살을 잘라 극적으로 탈옥했었는데요. 2년 넘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범죄를 저지르다 지난 1999년에 붙잡혔는데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 씨가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돼 CCTV로 감시를 받는 건 부당하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섭니다. 독거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 독거 수용과 전자 영상 장비를 통한 감시가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 씨는 탈주와 자살을 시도했던 전력 때문에 특별 개호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방 생활을 하고 다른 수감자와의 접촉도 금지됩니다. 또 방에 달린 CCTV를 통해서 24시간 감시도 받습니다. 신 씨의 진정 신청에 대해서 인권위는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로 신 씨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당한다며 교도소의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신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과거 이력과 별개로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했고 3년마다 하는 심리검사에서도 안정적인 심리 상태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재수감 이후 고졸 검정고시에도 합격하고 이혜인 수녀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무기수 신창원 씨. 네, 네. 예,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하신다면서요? 네, 2002년부터 그분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한 80여 통 주고받았는데 시의 그 매력에 빠져서 자기가 시를 써보고 싶다고 그래서 5편이 채워지면 저한테 보내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쓰라고 제가 격려해줬어요. 반면 해당 교도소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CCTV 감시 자체가 신 씨의 도주와 자살 기도 방지를 위해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 씨의 주장과 달리 2015년에 새로 지은 광주 교도소로 이감된 이후 용변 씨 하반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데요. 다만 인권위의 권고 조치를 존중해 추가적인 조치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용자의 화장실 감시 문제는 오래된 논란으로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인권활동가는 수용자 개인이 아닌 인권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신창원의 인권까지 보장한다라고 읽지 말고 신창원조차 사실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본권이 확장되는 것이다라고 이 사건을 좀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방이나 이런 데 아주 장기간 수용되어 있어서 어떤 인간이 어떤 기본권을 침해되는지 그렇게 읽어야만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 인권도 중요하지만 신창원의 이번 인권위 진정 자체에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그 범죄자들은 일정한 거래나 요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많이 보도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개호의 정도가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뭐 타협하려고는 시도로서 일단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교정 실무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다고 이제 봅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는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뜨거운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인권 침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자살이나 타인에 대한 범죄 등은 막을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게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5시 정치회의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장님도 진짜 영어로 진행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That's good idea.